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됐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규모나 참여자 범위로 봤을 때 196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당시의 시위를 연상케 한다는데요. 약탈과 방화의 모습이 충격적이겠지만 사실 미국은 굉장히 분절된 사회죠. 1968년의 시위 이후 흑백 사회는 빠른 속도로 분리되었고 주로 백인들이 흑인이 없는 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에 들어갔던 닉슨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강화한다는 슬로건으로 많은 경찰들이 경범죄에도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주문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경찰의 총격에 의해서 매해 10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이 중 흑인의 비율이 26% 정도였다고 합니다. 흑인의 전체 인구 비율이 약 12% 정도 되니까 2배가 넘는 비율인 셈이죠. 흑인 문제는 비단 보수적인 도시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보적이라 알려진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 경찰은 상당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경찰 공권력의 통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 대물림되는 가난과 빈곤, 분절된 이웃으로 인한 소통의 부재, 만성적인 경찰 공권력의 과잉 진압 등 이미 골물대로 골마버린 미국의 갈등이 폭발하는 중이라면 될까요?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원구성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또 각자 숙제를 떠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논란이 있고 또 제1야당인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결국 문제는 2년 후 대선에서 누가 국민의 마음을 훔칠 것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21대 국회 그 출발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근황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정병국 의원님. 백수가 더 바쁘다고 그러더니만은 정말 더 바쁜 것 같아요. 과로사 조심해야 된다고. 과로사 그러더니만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인사. 자, 또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현역 때부터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런데 의원일 때는 잘 얘기하지 않던 얘기들을 또 막상 옷을 벗으니까 더 많은 얘기들을 해줘요. 그래서 좀 그걸 진작에 좀 얘기를 했으면 그 문제를 좀 풀고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많이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시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라든지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의외로 많이 해요. 지금? 예. 예전에 아마 그게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갑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지. 좀 약간 거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박소연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제 근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정병국 전 의원님께서 옷을 벗었다 말씀하시는데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신 것이지 정치 옷 벗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실제로 정병국 의원님을 형님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셔서 어떤 극단으로 흐르는 그런 정치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옷은 벗지 마시고 불출마한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훈훈한 분위기가 생길 줄은 정말 몰랐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진짜 아름답네요. 저도 이제 근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2번 낙선을 했습니다. 낙선했는데 아마 이번에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쉬어보는 느낌이에요. 처음으로 쉬어보고 좋습니다. 좋은데 덕분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만나고 돌아볼 것도 있고 저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동안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어떤 모습인지 제가 어디가 구부러져 있는지 부러져 있는지를 돌아볼 기회도 없고 봐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아마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휴식의 시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도시와 청년을 주제로 하는 유엔의 산하 기구인데요. 아마 이번 기회에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함께 나누는 그런 플랫폼을 한번 청년과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네. 열심히 하고 있고 마침 우리 정병국 의원님 밖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도 저랑 생각이 똑같으셔서 이미 그 청년 정치학교를 오랫동안 교장으로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의기투합이 되어서 함께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당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혹시 두 분이? 아 그러시군요. 어쨌든 공통점은 조금 쉬는 기회가 와서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돌아왔던 길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여전히 바쁘시다. 네, 굉장히 바쁘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원외에서 바라보시게 된 거잖아요. 이제 국회를. 네, 21대 국회에 이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첫 출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 네, 박수현 의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나요? 네, 순서대로 저는 갑니다. 분명하게. 네.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네. 어쨌든 지금 원 구성 협상, 개원 협상 이런 것들이 지금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뭐 이 정도야 충분히 예상이 된 것이고요. 아마 국민이 새롭게 명령한 민주당의 177석 저는 뭐 어디에 뭐를 국민이 힘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무엇인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이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요즘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진보 진영이 독점해왔던 그런 아젠다들을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원구성 협상 잘 끝내놓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뭐 국민 기본소득제 같은 이러한 어떤 새로운 정책의 영역을 이 진영을 떠나서 서로 누가 선점하고 잘 풀어가기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경쟁, 정책 경쟁을 하는 새로운 여야 관계, 새로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 또 그것이 될 수 있겠다는 희망도 느끼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니 좀 말씀을 해주시고 방금 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간은 좀 이렇게 왼쪽에 가 있는 이제 발언을 많이 하셔서 좋다고 하셨는데 별로 안 좋으실 것 같거든요. 한종합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이제 21대 국회를 바라보면서 역시 변함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네. 이제 그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 쪽의 입장을 좀 많이 보신 것 같고 21대 국회가 지금 현재 그 개원을 하기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나 또 서로 이 견주는 것을 보면 예전이나 변함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그 5선 이상 의원들 중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던 사람들 여야가 없이 그 민주당에는 원혜영 의원님이라든가 이석현 의원님 또 이종걸 의원님 이런 분들 또 이쪽 야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또 원효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함께 최소한 그 우리가 물러나면서 이제 국회를 떠나면서 야 이런 부분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합의가 이루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한 20년 이상을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죠. 매번 새롭게 국회가 원이 구성될 때마다 보면 그 원 구성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를 해요. 그래서 공전을 많이 했는데 공전 없는 국회를 만들고 또 평상시에도 보면은 당연히 정기국회가 있고 임시국회가 있으면은 회기일이 되면은 당연히 그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협상 그러니까 그 임시회의를 열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리하게 시간을 또 허비를 하고 그래서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의 윤리적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좀 더 그 합의를 해가서 좀 이 20대 국회 끝나기 전에 그 누가 일당이 될지 모를 때에 그 법을 통과를 시켜서 이 공전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자는 법안을 냈어요. 근데 결국은 20대 국회에서 저희 처리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지고 21대에 들어오신 국회의원님들께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한다. 이게 1호 법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그 1호 법안이 되지도 1호 않고 법안은 이제 다른 이야기였죠. 예, 네, 협상하는 다른 과정 분이. 속에서 전혀 딴 방향으로 네. 지금 가고 있어요. 결국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77석의 그 의석을 가진 정당은 177석을 가진 정당답게 또 103석을 가진 야당은 103석만큼만의 역할을 하면 된다. 아, 이게 국민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국민이 결정해 주신 만큼만 하면 되는데 103석을 가진 사람들이나 177석을 가진 똑같이 하려고 해요. 과거에도 뭐 123석이나 118석이나 똑같은 행동들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가 공전을 하고 발목 잡고 또 국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네. 뭐 이런 행태들을 보이는 이런 국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근데 갖죠. 지금 원구성 이야기를 그러면 잠깐 짚어보면 그럼 177석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예결위를 다 가져가겠다 포함해서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다 가져가겠다 얘기를 한다는 게 그러면은 177석을 가졌으니까 그만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어떻게들 보세요? 꼭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네. 아마 많은 환경들이 변했습니다. 사실 이제 의석 수 구조도 환경의 변화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라 하는 명령을 굉장히 네. 크게 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나라를 생각할 때는 새로운 환경이 또 생긴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병국 의원님께서는 177석답게 103석만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꼭 그게 의석이 기준이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새로운 본질적인 환경의 변화에 맞는 그런 생각들을 여야가 한다면 다워지고 만큼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좋아요. 뭐 그 6월 5일까지 하게 돼 있는 개원은 어떤 협상의 조건이나 이런 것 없이 개원하고 그리고 나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또 협상의 시간이 한 2, 3일 있으니 뭐 다 답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원은 하고 협상은 또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까지 관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네. 법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이든 뭐 정병국 의원님 지적 잘해 주셨는데 다워져야 되고 만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야 지도부의 생각들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법사위원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전석을 네.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마 뭐 그럴 리는 없고 협상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다만 야당에서도 이 법사위원회의 뭐 자꾸 체계 심사가 자꾸 발목을 잡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똑같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큼 한번 그 제도 개선을 해보자라는 그런 전제로 서는 뭐 야당이 법사위를 갖는다든가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안들이 있지 않겠나 싶고요.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20대 국회에 이미 대표 발의한 좋은 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면 저는 뭐 여당이 굳이 법사위와 예결위를 다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이제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네네. 봐요. 여당이 야당을 생각을 해도 야당은 여당을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요번에 저희들이 이제 5선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공동으로 만든 법이 이제 그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워야 되고 만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상대를 이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 여당은 야당을 인정을 하고 또 야당은 여당을 인정을 하고 이럴 때에 대화가 되는 거고 그게 정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풀어갈 수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국회는 법대로 운영된 게 아니라 관행에 의해서 많이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그 관행이 지켜지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되고 해결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공존을 하고 네. 이런 경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그 원 구성을 할 때에 상임위 배정을 하는 거를 아예 그 나눠 갖기로 지금까지 관행이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의석수대로 상임위 숫자를 나누고 네. 그러고 1당이 먼저 하나 고르고 2당이 그 다음 고르고 하자는 거예요, 지그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가 충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하면서 답게 만큼만 거기서 이제 열심히 그 자기 주장 펼치고 그 국회 내에서 그러다가 안 되면 표결하고 깨끗이 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하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뭐 동물국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비정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과거로 다시 원상에 복귀하고 정상화시키자. 그래서 과반수 표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말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두 분 모시고 뭔가 좀 격돌하는 모습 뭐 이런 거를 기대를 하고 모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훈훈해져서 당황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 저는 이 정치가 극단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네. 언론의 목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전에 제가 진행을 했었던 TV 한 그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땀이 날 정도로 모두 격돌을 하시기 때문에 또 거기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좀 당의 의견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 자리여서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두 분 모셨더니 뭐 이대로만 굴러가 준다면은 사실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은 생각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는 그런 것 생각이 같아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에 있을 때하고 그 현역을 떠났을 때하고 네. 이게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그 이전에 그냥 그 현역으로 있을 때에는 그 안에서의 우리 논리들 속에서 네. 빠져서 그 허우적댔던 것 같고 그만두고 나서 밖에서 보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부끄러운 측면들도 있고 네. 회한, 반성 아.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조금 그래도 예민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금태섭 전 의원 징계 부분입니다. 네, 좀 뒤늦게 얘기가 나와갖고 사실 이게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논란이 좀 있단 말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공수처법 처리 시점에 이제 기권표를 던졌잖아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개인 소신 그리고 당론을 뭐 두 분도 사실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면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그 문제 가지고 막 갑론을박들이 네. 있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있고 그러던데 예, 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역동성을 이루고 결국 발전으로 가게 하는 힘이라고 보는데요. 되게 그 이런 상황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아하 각 당이 당론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저렇게 막 통제를 하는구나 이런 걸로 바라보실 수 있는데 대개 의정활동을 경험을 해보면 당이 그렇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원 당규에도 뭐 강제 당론이나 권고 당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지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정말 공수처법 같이 뭐 4년에 한 번 뭐 정말 중요한 때 당이 의견을 좀 통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을 때는 있어요. 아마 99% 저는 의원들의 모든 결정권이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때 한 번 정도 당이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의원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인데요. 저는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당원이 된 이상은 당원이 될 때는 적어도 민주당의 당의 요청이 있으면 당원으로서 거기에 내가 맞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저는 포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금태섭 의원이 개인 소신도 저는 존중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당이 한 번 모든 당력을 모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어떤 당원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입당했을 때 그런 약속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금태섭 의원은 경선에 패배함으로써 아마 그런 영향이 이미 반영이 되어서 이미 평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또 징계를 받는 것은 또 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그대로 금태섭 의원님 말씀 인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공수처법을 관련해서 여야가 심하게 충돌하고 그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헌법
법적 어떤 권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기권표를 던져서 그때 안 될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요? 근데 그 한 표 때문에 그런 네. 이제 뭐 그게 이제 되고 안 되고보다도 네네. 저는 이 문제는 좀 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그 초선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개혁을 하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5선 때도 원조 소장파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개혁에 그 화두를 놓지 않았는데 늘상 당내에서 그 충돌이 됩니다. 이 갈등 요인이 되는 게 당론이냐 소신이냐 하는 부분들. 그게 상대적으로 정말 소신을 저희는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 탄핵이죠. 네. 그때 당내에서 그 탄핵을 주장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저희들이니까 네네. 야당이 그 당시 야당이 했던 게 아니라 저희들이 먼저 주장을 했었으니까 그게 정말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를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소신은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이제 저는 당론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다 그 하나로 갈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정말 이것만큼 내 소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다만 그 당에서 당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 리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의 지도부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필요하다면 그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설득으로 이해를 시키고 함께 가게끔 만드는 것이 그런 데에서 발휘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당 지도부가 결정했으니까 또는 당에서 결정을 해서 따르라 하는 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제가 그 부분을 그 철칙으로 생각을 했고 제가 요즘에 초선 의원들이 이제 어떤 강연 요청이 오고 또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자문을 구하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국회의원은 그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기관으로서 원칙 있는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원칙을 지키는 소신 있는 행동을 해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게 저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이고 그것대로 했을 때만이 어떤 권력의 눈치 또 어떤 그 권력을 통한 그 다음 공천에 대해서 그 따라서 소신 없는 그런 정치를 그러니까 결국은 진영 논리에 의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당 지도부나 힘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정치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지켜라 하는 얘기는 전 나름대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소연 대변인께서는 그런 적 없으셨어요? 나는 저도 이게 있죠. 왜 소신이 없습니까? 그러세요? 어떻게 당연히, 하셨어요? 당연히 있는데 저도 제 소신을 그 당의 당론은 아니라 하더라도 당론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되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당의 흐름으로 이 정도가 당의 평균 상식이다라고 하는 요구받는 분위기는 있잖아요. 거기에 뭐 많이 반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런 건 다 보장이 됩니다. 지금 정병국 의원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나 결과적으로 임기 중에 한 번 뭐 그런 정도 당이 요청하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당을 해서 그 당으로부터의 많은 혜택도 의원이 또 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요청에 한 번쯤은 자기 소신과 충돌하더라도 그렇게 당에 협조하는 당원의 자세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이제 보수 진영의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죠. 그 전신의 정당들을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당 지도부 또 선배들이 저희 초선 때 재선 때 보면 그 당론에 대해서 억압적이었고 굉장히 이제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정면 대응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이제 젊은 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정면 대응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그걸 참 탄력적으로 당을 그렇게 운영을 해야 특히 이제 저희 보수 진영 정당을 보면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당론은 그 어떤 강제성을 띤 당론이 아니라 공고적 당론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정당 때도 당원 단계를 만들 때에 당론은 없다. 공고적 당론일 뿐이다. 네. 반대한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하는 규정을 아예 뒀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 통합을 하면서 당원까지 당규까지는 바꾸지 못했지만 이번에 아마 개혁을 할 때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후보를 공천을 당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후보도 선거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당의 이야기를 너무 안 들어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결국에는 진영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는 뭐 공화당은 무조건 뭐 트럼프 대통령 말에 다 따르고 뭐 공화당 발의안 같은 경우 다 따라주고 민주당은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건 또 심한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참 뭐랄까요 좀 딜레마 같아요. 개인적인 소신을 지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당이라는 것이 존재를 한다는 이유는 뭔가 좀 이념적이고 혹은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의 방향성을 함께 가자 지키고 가자라는 것도 있어서 참 좀 그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애매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희 이제 작가분이랑 같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질문할 이야기를 쭉 짰는데 이거 다 못해 그랬거든요. 반도 못했어요 지금. 반도 못했고. 짧게.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다니까요 지금. 이거 늘렸는데도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여쭤보려고요. 자, 결국에는 2년 후에 대선 얘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잠용들은. 자, 여야 과제가 무엇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네, 박소연 대변인, 네, 여당의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당다워야 되는 것이죠. 아까 하셨던 말씀 가져가서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그 촛불광장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을 시켰고 태생적으로 개혁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힘과 조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국회에서 대부분 법과 제도로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면서 포용하고 상생하면서 그 개혁 입법을 제대로 국민의 요구대로 만들어내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이 다음 대선에서 평가받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는 태도를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태도. 여당이 국민과 국가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곳에서 1%라도 신뢰를 누가 더 얻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다음 대선은 그렇게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지금 177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됐는데요. 예. 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다워야 된다. 그런 거구나. 말씀드리는데 아마 국민은 결과적으로 그러신 거예요. 가서 맏형 역할 제대로 해라.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맏형 역할을 제대로 힘을 줬으니까 힘대로 해봐라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포용하면서 그렇게 잘 이끌어 봐라라고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역할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민이 그렇게 어떤 기회를 주신 거다 생각하거든요. 많은 그런 네. 힘을 모아서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예. 네, 맏형 역할,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으면서 또 형답게 이끌고 그렇습니다. 가는 포용력 있는 네. 모습을 보여줘야지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람이 없는 네.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이 네. 무너진 거죠. 드디어 발을 딛고 일었을 때가 없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탄핵 이후에 왜 우리가 탄핵까지 당했으면서 왜 우리가 탄핵을 당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반성하지 못했고 반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의 행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답습하고 계속 유지하니까 국민들께서 쟤네들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는 얘기까지 듣게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단, 왜 미래통합당이 이 지경이 됐는지, 왜 103석밖에 얻지 못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반성,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시킬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고 이 당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또 대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느 누구 저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 후보도 그렇고 다음 후보는 정말 진영 논리를 떠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적 흐름,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면서 아직도 아날로그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정치를 해요. 말들은 전부 다 그 뭐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변화 얘기를 하지만 행동들을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책들을 보면 그냥 멈춰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상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대권 주자는 지도자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흐름을 함께 읽고 네. 미래에 대한 그 우리 국가의 그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실천력이 있는 네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막 논쟁이 붙고 그렇게 되면은 말을 자르는 거를 좀 쉽게 하는데 이렇게 훈훈한 얘기가 오가면은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는 저희가 계속 나와주시기로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했고요. 정병국 전 의원님께서는 계속 나오시기는 조금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기회가 닿는 대로 방문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연락을 드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시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8일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각으로 2일이 네. 8일째가 되는 날인데요. 뭐 워싱턴 DC, 뉴욕, LA, 필라델피아 아주 각지에서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밤이 되면 자꾸 폭력 시위로 변하니까요. 네. 그래서 강력한 야간 통행 금지령도 이어지고 있는데 뉴욕시가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되는 통금령을 이틀째 이어갔고요. LA 카운티가 전날부터 12시간 통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주 방위군이 29개 주에 18,000명이나 배치가 됐어요.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거냐면 이라크랑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병력과 거의 비슷한 규모니까요. 많이 지금 배치가 돼 있죠. 지금 주정부들의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는데 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공개적으로 좀 반기를 드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고 국방부가 워싱턴 DC의 시위대 규모가 크게 늘어서 주 방위군을 좀 수도에 보내달라라고 이제 근처에 있는 주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끌고 있는 뉴욕,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주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지금 수도 지역의 육군 보병부대를 포함한 병력 1,600명을 대기시켜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긴급사태가 워싱턴 DC에서 벌어지면 치안 유지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약간은 폭력성이 조금은 줄어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폭동 진압법 발동을 검토하면서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라고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숨진 조지 플로이드 씨의 추모 행사가 4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이 돼서 6일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8일에는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9일에는 휴스턴에서 비공개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모 시위에서 과연 어떤 전개가 될까 지금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이 뭐 참석하겠다는 얘기도 네, 그렇습니다. 있던데. 장례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보니까는 이 시위가 계속되는데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이제 전 부통령, 뭐 민주당 후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네네. 지금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점점 로이터 통신하고 입소스가 같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4월 말에 조사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40%, 바이든 후보가 44%, 그러니까 4%포인트 차로 바이든 후보가 앞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1일에서 2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37%, 바이든 후보가 47%로 나타났으니까 지금 2개월여 만에 2개월도 안 됐군요. 한 달이 조금 넘
넘은 기간 동안 4%포인트에서 10%포인트 차로 좀 많이 두 자릿수가 벌어졌습니다. 됐네요. 네. 그래서 지금 4월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이후에 가장 큰 차이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로이터는 지금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과 관련한 인종차별 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이 격차가 벌어진 주요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물어본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항의 시위 대처 방식에 대해서 응답자의 55%가 부정적으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긍정 평가가 33%에 그쳤거든요. 33%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 사안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 이번 이제 시위 이 네. 문제도 그렇고 플로이드 사건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하는 듯한 그렇죠.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뭐. 강경 진압을 주문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그렇군요. 된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 SNS 상에서 이 조지 플로이드 네. 이번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남성입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를 조롱하는 영상들이 또 공개가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논란이 일고 있다는데 네. 왜 어디 가나 세계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을 했을 때 경찰에게 목이 짓눌린 네. 상태였기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됐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흉내낸 사진들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걸 지금 조지 플로이드 챌린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해시태그에 조지 플로이드 챌린지라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문제는 이렇게 짓누르는 사람들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롱하는 영상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올라오면 곧바로 굉장히 비판하는 글들이 곧바로 많이 이어지고 네네.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현지 경찰들이 이 챌린지에 참여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1일에 또 이런 모습을 SNS에 올렸던 10대 남성 2명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에 의해서 증오 범죄 혐의로 이미 체포가 증오 범죄 됐습니다. 혐의로? 네. 그렇군요. 자, G7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확장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와서 우리도 뭐 여러 가지로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거기 뭐 브라질도 들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 회원국들 네. 네, 미국을 뺀 6개 국가들이 다들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좀 시큰둥한 반응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요. 1일에 영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복귀는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요. 또 G7 정상회의가 열리면 항상 초청을 받는 곳이 유럽연합입니다. 네네. 그런데 유럽연합의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러시아의 재가입에 반대를 하면서 회원국하고 형식을 영구적으로 바꾸는 건 G7 의장이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공개적으로 내놨어요. 러시아가 워낙은 G8 회원국이었는데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네, 병합 크림반도 이후부터 네. 이제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지만 지금 나머지 회원국들이 계속 반발을 하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외에도 다른 국가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가 갑자기 구성원을 늘리는 건 무리일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의장국이 게스트로 초청하는 일회성 확대 회의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고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G7은 많은 것을 공유하는 동맹 친구들과 함께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곳이었는데 이게 지금 내가 계속 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에둘러 하긴 했지만 G7 확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의 반응도 G7이 낡은 모임이다. 이런 네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동의를 하는데 확대 개편하려면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 중국이 없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G20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G20에는 우리나라도 있고요. 이미 네, 그렇죠. 중국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러시아는 아무래도 영국하고 캐나다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가입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약간 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뭐랄까 핵심은 러시아고 네. 또 러시아가 이제 저는 사실은 뭐 가서 나쁠 거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영국, 캐나다 이런 국가들이 반대를 하니까 네. 뭐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같이 그렇죠. 해서 좀 편들어주는 척하고서는 네. 중국이 요새 들어서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전략을 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페이스북. 네. 네, 저커버그 CEO가 이 트위터랑은 상당히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네. 관련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화상 파업, 온라인 네네. 파업을 일부 직원들이 수백 명이 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커버거 CEO가 워낙 이제 직원들하고 전체 화상 회의를 하는 예정이 있었는데 그걸 며칠을 앞당겨서 이 일에 화상 전체 회의를 직원들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의 기존 결정을 지지한다. 힘든 결정이었지만 내 결심은 확고하다. 그래서 입장을 바꾸지 않을 방침을 계속해서 밝혔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원칙과 정책은 자유로운 발언을 지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이 논란을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화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도 정책을 검토한 결과는 지금 내가 내렸던 결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뜻을 또 한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지난달 29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긴 받았는데 게시물이 선동적이고 유해하다라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얘기는 했어. 네, 뭘 얘기는 더해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이 페이스북의 정책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라고 했는데, 직원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건 실패한 게 아니냐고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패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을 사회적 공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과연 언론은 그 역할을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언론들을 감시하고 또 문제점들을 살펴보는 미디어 스코프. 오늘은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TBS FM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채널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 이동재 기자죠. 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채널의 이동재 기자 비롯해서 법조팀장 그리고 사회부장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리긴 하는데요. 예, 많이 늦었죠.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5월 14일에 검찰이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이동재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 1대를 제출받은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하는 이제 압수수색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언유착을 보고하고 상해 협박 취재 관련된 그 윗선 개입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두 선배들을 네네. 이제 법조팀장 그리고 사회부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것이죠. 그런데 그 앞서 받았던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은 모두 초기화돼 맞아요. 있었고요. 그리고 노트북 PC도 모두 포맷된 상태였고요. 포렌식 결과 뭐 12개 파일 중에 4개 정도만 복구되었다라고 해서 사실상 주요한 정보는 하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너무나 뒤늦게 또 이런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채널 A 측에서 이제 진상조사위를 꾸렸었잖아요. 네네.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좀 뭐 조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제 발표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우리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희는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에 네. 대해서 진상 은폐 보고서다라고 은폐 정의를 보고서다. 내렸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증거인멸, 이게 정말 심각한 상태다. 이것은 그냥 대충 인멸 이렇게 기다렸다가 인멸되길 기다렸다가 조사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윗선 개입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그 정황들이 너무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네. 그리고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시원하게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하나가 다 아쉬운 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쉬웠다. 그리고 네. 은폐 보고서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고 계시고요. 네.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처벌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언론계에도 조금 뭔가 좀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우리가 기대를 좀 하고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공은 일단은 검찰로 넘어간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이제 확실하게 돼야지 되는데, 사실은 검찰 관계자 A라는 그 존재가 이 채널 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네. 근데 그 검찰 관계자 A를 제대로 수사해야지 되는 것이죠. 검찰이. 네, 검찰이요. 그런데 이 검찰 관계자 A에 대한 이 채널 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은 은근히 이렇게 힌트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말하는 거, 이동재 기자가 그 백 기자라고 이제 같이 네. 취재하는 그 기자에게 하는 대화의 녹취록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계속 그 검찰 관계자 A가 은근히 했던 말들이 이렇게 쓱쓱 녹아져 있거든요. 아. 굉장히 많은 정황들이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이 진상조사, 그러니까 채널 A가 노골적으로 검찰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인정하진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요. 저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윗선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지만 백 기자뿐만 아니고 그 선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언론이 뭐 상대 혹은 라이벌 언론사라고 해도 네. 이렇게 언론인끼리 어떤 카르텔 같은 게 좀 있다. 네네. 그래서 언론인의 나쁜 기사 같은 건 다른 언론인이 아무리 뭐 라이벌이라도 잘 안 써준다. 네.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어땠나요, 이번에는? 실제로 이번 내용에서는 네. 그 보도 자체는 됐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은 사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도는 다른 사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장충기 문자나 이런 네네. 것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요, 그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된 다음 날인 5월 26일에는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가 기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검언유착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대목에 중점을 둬서 보도를 했고요. 조선일보가 보고서 내용 중에서 이동재 기자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을 집중 보도하면서 검찰 고위 관계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리고 지 씨에게 들려준 음성 파일도 검찰 고위 관계자가 아니라는 이동재 기자 변호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반면 한겨레는 다른데요. 채널A 보고서를 발뺌 보고서다라고 규정하면서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기사와 사설에서 진상규명 여부는 이제 검찰에게 달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 한국일보 사설에서 당사자 해명만 드릴 거라면 거창하게 진상조사위를 꾸릴 이유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네네. 주장했는데요. 이 말에 저희 노평도 사실 비슷한 톤입니다. 아, 그렇군요. 같은 뉴스인데 참 보도 방식이 다르고 헤드라인도 다르고 네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참 글쎄요. 언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걸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닐까 사실 싶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그동안 검언유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기자들도 사실상 완전히 그런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분은 사실 없었고요. 네. 늘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 사례는 이렇게 흔치 않았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게다가 또 이 라이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MBC에서 이걸 보도를 아주 대대적으로 네네. 했고, 또 저희처럼 시민단체가 또 이것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매우 중요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는 수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인지하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짧게 여쭤볼게요. 네. 이번에 방송사들의 총선 개표 방송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게 무슨 어떤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 보고서 뭐 이런 네네. 거는 나올 수 있는데 총선 개표 방송에 대한 분석 보고서는 어떤 걸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 민원연 안에 방송 네. 모니터 위원회라고요. 대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그 모니터 모임이 있어요. 네네. 그 모임에서 선거가 다 끝난 다음에 본인들 생각에 이 개표 방송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고요. 또 이제 저희는 주로 정치적인 이슈 위주로만 이렇게 모니터를 하는데 개표 방송이 우리 국민에게 정말 유익했던가 라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의식 같은 것들도 이게 대학생들이 정리한 거라서요.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예, 소개시켜 드릴까요? 일단은 개표 방송이 지나치게 거대 양당 중심이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이 개표 방송에서 소수 정당들은
거의 등장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1등, 2등만 보여주잖아요. 1등, 2등만 계속 보여주니까요. 이게 너무 아쉬웠다. 왜냐면 이번에는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더더욱이 소수정당의 가치가 돋보여야 되는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군소정당으로 묶어서 항상 기타로 표시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고요. 계속 득표 상황만 소개하는 개표 방송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거는 그냥 네이버 같은 데서 쳐보면 다 나오는 것인데 네네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랜덤으로 계속 틀어주는 대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책 공약이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선거 시기에도 이게 나와야 되지만요. 사실 개표 방송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이분 그러니까 뭐 1등, 2등이라고 보여준다 하더라도 네네. 이 정당은 어떤 그 공약을 내놨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고 이 개인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격전지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맞아요. 이 소리만 계속 하고 있었다. 경마식 보도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개표 방송마저도 선거의 본질을 외면하고 그냥 그 승자 독식의 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 패널. 네. 이 패널 대담들이 너무 이 판세 해설에만 집중해서 우리 지금까지 말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네. 그냥 유명 평론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좀 깊이 있는 선거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앞으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그냥 판세를 그냥 해석하고 그러니까 점치는 이런 식의 점치는. 네, 이런 식의 내용들 위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좀 이 개표 방송이 그리고 너무 화려한 거, 볼거리, 뭐 CG 이런 걸로만 승부를 걸고 있는 것 네. 아니냐 그런 지적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 거 관심 많거든요. 사람들이 또 네. 요번에 이제 CG는 뭘로 나올 것인가, 뭐 네. BGM은 어떤 걸 쓸 것인가. 시청률을 아무래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방송하니까 네. 또 방송국은 시청률 생각하니까 더 자극적이고 화려하고 뭐 이런 걸로 사실은 네. 많이 때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개표 방송이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정말 많은 그 CG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방송사도 너무 많고 엄청나게 이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그렇게 좋은 정보인가 비용 대비 네네. 이것은 좀 우리가 왜 외국의 어떤 그 스포츠 중계를 우리가 막 과잉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져오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논의도 했었잖아요. 네. 저는 개표 방송을 둘러싼 이 방송사 간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보고 좀 더 합리적인 방안 그리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개표 방송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또 이제 대선이 있으니까요. 네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개표 방송이 나와주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거는 꼭 보고 싶다. 다음 대선에서 개표 방송 때 하나만 집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대표적인 그 사람이 말한 그 공약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사람이 이전에 냈던 대부분은 재선이 되는데요. 네. 이전에 냈던 공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꼭 이렇게 이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좀 정치인들이 그냥 당선되면 끝이 아니고 내가 국민으로부터 감시받고 정말 국민의 그 일꾼으로 내가 선출됐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경종을 울리는. 네네. 네,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네네. 네, 개표 방송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채널 A 검언 유착 의혹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대학생들 파릇파릇한 대학생들이 분석한 개표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 스코프 김원경 민얼연 이게 발음이 힘들어요. 네네. 네, 민얼연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훈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인사드리기 전에 잠깐 안내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간 라디오 부스를 비우게 됐습니다. 대신 제 자리는 20대 국회에서 맹활약을 하시고 또 자유인이 된 표창원 전 의원님이 메우게 되십니다. 내일 오프닝 때 다른 목소리 나온다고 놀라지 마시고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